조선시대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에는 반빙제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매년 여름의 마지막 달인 음력 6월에 각급 관서 및 문무당상, 70세 이상의 신하 그리고 환자와 죄수에게 이것을 나누어 줬다고 기록했는데 반빙, 바로 얼음이었다. 여름철 가장 덥던 시기 문이 열리던 얼음 창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과 환자, 죄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주던 당시에는 얼음은 금보다 귀했던 시절이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운 여름철 요긴하게 활용했던 얼음. 한여름 얼음 속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그 어느 해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 폭염에 습도까지 불쾌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즘. 사람들은 머릿속에 시원한 계곡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떠올리며 휴가를 계획한다. 그리고 일상에선 얼음이 최고의 청량제 역할을 하는 계절. 무더위를 식히는 상징인 얼음 사용이 크게 늘면서 그 인기 역시 치솟고 있다. 폭염에 찌든 한여름에도 20여 년째 1년 365일 실내 온도가 영하를 유지하는 곳. 특히 한겨울보다 한여름이 성수기라는 이곳은 바로 얼음을 생산하고 있는 얼음 공장이다. 날씨가 더울수록 얼음의 수요는 늘어 얼음을 생산하는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자정부터 아침까지 주요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 여름이 반가운 얼음 공장 풍경이다. 성수기를 맞은 공장 안에는 채소와 생선 등의 선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수십여 개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접빙실 한켠에 쌓여있다. 높이 135cm, 넓이 55cm, 폭 30cm의 육중한 대형 얼음. 직육면체 모양의 이 얼음 한 덩어리의 무게는 약 130kg에 달한다. 얼음 덩어리들에서 뿜어나오는 한기는 희뿌연 연기가 돼 천장을 안개처럼 감싸면서 마치 시베리아를 연상케 했다.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내부. 방한복과 장갑, 장화를 신은 공장의 인부들은 거대한 대형 얼음을 옮기느라 연신 거친 입김을 내뱉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얼음과 씨름하는 기분은 어떨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두툼한 외투와 그리고 모자 그리고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7, 8월에 지금 피서를 시원한 곳으로 바다나 이런 곳으로 가지만 저희는 따로 피서를 갈 필요가 없어서 참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빙실에서는 커다란 틀에 물을 붓고 얼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24시간 제빙실을 가동해야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다. 염화칼슘을 녹인 물 속에 수돗물이 담긴 얼음 틀을 넣고 영하 10도에서 12도로 48시간을 얼리면 130kg짜리 얼음 한 덩이가 완성된다. 얼음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얼리는 중 계속해서 기포를 뿜어주는 것도 필수다. 이렇게 제빙실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들은 저빙실에 저장되거나 분쇄기가 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대형 얼음을 다양한 크기로 잘라낸다. 쇠빙기를 거쳐 파이프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하얀 얼음 조각들. 쳐다만 봐도 온몸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분쇄 작업을 마친 얼음은 포장 작업을 거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을 비롯해 주류와 음료를 취급하는 업소 등 수도권 전역으로 팔려나간다. 1년 중에 지금 얼음이 판매되는 양이 7, 8월이 제일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되는 양은 약 120톤 정도 되고요. 지금은 불황해서 예전보다는 한 60% 정도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이야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음은 귀한 몸값 자랑하던 것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여름철 얼음을 어떻게 공수했을까? 경상북도 안동시. 매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소안과 대안 사이에 안동에서는 큰 행사가 열린다. 바로 안동 석빙고 장빙제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동 석빙고 장빙제는 낙동강 얼음을 채빙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채취된 얼음을 석빙고까지 옮기는 운비, 마지막으로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는 장빙 등 크게 3가지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를 재현했다. 참가자들의 복장, 운반 도구까지 선조들이 사용하던 그대로다. 장정 4명이 한조가 돼 본격적인 얼음 채취 작업에 돌입했는데 채취된 얼음덩이는 평균 가로 150cm, 세로 30cm, 무게 약 80kg 정도였다. 이렇게 채취된 얼음은 빙고에 보관되는데 이때 얼음 사이사이에 단열재인 왕겨와 짚을 깔고 얼음을 차곡차곡 쌓아 창고에 가득 채웠다. 안동 석빙고는 임금에게 진상할 은어를 보관하던 곳. 석빙고 안은 사시사철 차가운 기운이 돌아 얼음을 녹지 않게 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석빙고는 선조들의 냉동 창고였던 것이다. 빙고는 이제 여름에 얼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서 보관하던 창고를 우리가 빙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빙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돌로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석빙고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는 경주, 안동, 현풍, 청도 이런 등지에 각지에 지금 남아있는 석빙고들이 대부분 다 조선시대 석빙고들이 남아있고요. 원래 석빙고는 기록상으로 보면 삼국시대, 신라시대부터 석빙고를 축조해서 얼음을 보관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외부의 더워진 열이 실내에 투입되는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기술이다. 실제로 석빙고 내부의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당시 바깥 기온이 32.1도, 석빙고 내부의 온도는 11.5도. 바깥 온도와 무려 20도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석빙고 내부는 차가웠다. 하지만 석빙고 안에는 그 어떤 장치나 구조물도 없다. 대체 무엇이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일까? 얼음을 녹지 않게 하는 석빙고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 비밀이 풀린다. 얼음 저장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그 위치는 물론 작은 문이나 계단, 배수로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돼 설계된 것이다. 먼저 석빙고의 외부 형태를 살펴보면 고분 형태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출입구에서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석빙고 안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외형을 둥글게 만든 것이다. 덕분에 공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갔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얼음 녹은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닥은 기울어져 있고 데워진 공기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천장 곳곳에는 통풍구와 환기구를 설치해 놨다. 뿐만 아니라 석빙고의 지붕에는 흙이 아주 두껍게 덮여 있고 그 위에는 잔디를 깔았다. 그래서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햇볕의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석빙고가 위치한 지형이다. 북쪽 그 배수구는 항상 뒤에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이나 하천의 물 수면에서 늘 물이 증발하면서 기와 잡열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공기 냉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공기를 석빙고 안으로 유입시켜 갖고 실내 온도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은 지형을 이용한 그런 환경 건축, 생태 건축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계 현상을 파악하고 그걸 건축 구조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당시에 삼국시대부터 그런 석빙고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놀랍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로 만들어진 조선의 냉동창고 석빙고. 석빙고를 축조하는 것 못지않게 빙실 안에 얼음을 넣고 꺼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서빙고에 얼음을 훔치는 도둑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 영화를 보면 그 시절 얼음은 금보다 귀한 물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귀했던 얼음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보통 여름철 얼음은 시원하게 먹기 위한 부가재료로 왕실의 만찬이나 외국 귀빈이 왔을 때 주로 사용했다. 주로 양반이나 지방 귀족들은 얼음을 활용해 냉면이나 화채 등의 여름 음식을 발달시켰다. 경국대전을 보면 얼음을 사용할 대상과 수량, 시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반빙제도라고 한다. 반빙 시기는 음력 6월부터 입추까지. 그런데 반빙 대상을 보면 관리 외에 활인서의 병자들과 의금부의 죄수들도 포함돼 있다. 얼음이 약재로도 사용됐다는 뜻이다. 이에 각 빙고마다 그 역할이 달랐다. 석빙고 중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두 개의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습니다. 동빙고는 왕실에서 종묘제례나 이런 어떤 제사, 국가 중요한 제례 의식을 할 때 보관했던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실 전용으로 동빙고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서빙고 경우에는 환자들, 특히 일반 서민들 가운데도 뭐 제수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 의료용으로다가 그 얼음을 사용했다는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주는 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는 근대에 들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으며 그 존재조차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 건 인류의 오래된 욕망이다. 과거 조상들이 석빙고를 사용했던 것도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산물이었다. 자연 현상에도 이런 석빙고와 유사한 원리를 지니고 있는 곳이 있다. 땀이 줄줄 흐르는 삼복더위가 한창임에도 폭염 속 겨울을 품은 이곳은 무더위에도 오싹오싹 춥고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곳. 일명 얼음골이라 불리는 곳이다. 바위 틈에 끼어있는 얼음을 보며 불가사의한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는 대자연의 품에서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로 늘 붐빈다. 천연기념물 224호인 밀양 얼음골은 천왕산 해발 6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계곡과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등산객은 물론 일부러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찾게 되는 단골 피서지이기도 하다. 너무 좋아요. 이 여름에 이렇게 뭐 얼음 얼고 너무 시원한 이런 처음 봤어요. 얼음골만 들었는데 얼음골란 말만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한림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여름에 이 시원한 공기 속에 이 얼음골이라는 이 차가운 길 위에 휴식을 취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에 유명합니다. 산 중턱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얼음골 결빙지는 얼음골 일대 시원한 기운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여름에는 얼음이 얼고 눈보라치는 겨울에는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니 신비한 기운마저 느껴진다. 밀양 얼음골은 오랜 시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더위를 달래고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했던 자연 냉장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금 아마 9순 정도 지났던 대신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이 바위 틈새에서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톱을 가지고 와서 이 얼음을 잘라다가 가만히 넣고 그래서 지게로 지어다가 운반을 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여름철에는 이 바위 틈새에 이 장독이라도 이런 거 묻어놓고 음식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먹었다는 얘기도 전해 듣기도 했고요. 한여름 대낮에도 이곳의 온도는 섭씨 0도의 기온을 유지한다. 전 세계 지질학자가 이게 냉동 창고 같은 기계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계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얼음도 아니다. 얼음이 어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해서 기적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호들갑스러울까 싶기도 하지만 한여름 고산의 눈도 다 녹아내리는 삼복더위에 바위 틈에 어는 얼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얼음골 주변에는 폭 50m, 길이 70m에 걸쳐 돌밭이 펼쳐져 있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얼음골의 거대한 돌밭. 흙에 비해 열 전도율이 높은 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석빙고와 닮아 있다. 이 너덜지대를 이루고 있는 돌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돌이 쌓여 있는데 이 화강암이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비밀의 열쇠다.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 바위가 이 얼음골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수많은 바위들이 요들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 뭐 수십 미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기의 그 더운 공기가 바위 틈새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갔던 공기가 지열에 의해서 단열 냉각이 되어서 이 바위 틈새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냉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위 틈새에서 지금 지표에서 흐르는 공기가 영하 1도에서 0도씨를 유지를 하고 있죠. 지열에 의한 단열 냉각 방식에서 그렇게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아마 지금 이 썰이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화강암이 겨울에는 냉기를 저장하고 여름에는 온기를 저장한다. 그리고 겨울의 찬 기운은 여름에 밖으로 배출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크기가 큰 돌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지형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은 것은 한여름에도 얼음골을 차갑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빠지고 차가운 공기는 돌 틈에 보관돼 사시사철 저온 상태가 유지되는 석빙고와 유사한 것이다. 하지만 시원한 기운은 사계절 동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것은 4월에서 8월, 삼복 시기가 되면 절정에 이른다고 한다. 얼음골에서 언제까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느냐와 얼마나 찬바람이 부느냐는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과거 여름철 음식을 보관했던 자연 냉장고였던 얼음골. 시간이 흐른 지금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피서지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자연 얼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시대는 1862년 냉장고가 탄생하면서부터다. 1834년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압축기가 개발됐고 이후 1862년 최초의 상업용 냉장고가 등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65년 국산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얼음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숱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바다마저 익어가는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얼음 한 조각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곳. 수산시장이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1시. 서울시 노량진동에 위치한 수산시장 내 얼음 사업팀은 분주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른 새벽부터 얼음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수산시장의 여름을 책임지는 곳. 노량진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얼음은 시장 신축 건물 안 자동화 기계에서 만들어낸다. 10초마다 25kg짜리 얼음 한 포대가 만들어지는데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얼음 공장과 마찬가지다. 오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배달해야 할 업체 수만도 600여 점포다. 예전에는 대장 각비용이라고 해서 135kg짜리 얼음이 재단이 돼서 일일이 절단을 해서 또 분쇄를 해서 작업이 됐는데, 지금은 2014년 6월부터 자동빙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서 3단계가 공정이 축소가 돼서 훨씬 용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6년 경력의 이수영 씨를 만났다. 드디어 배달 준비를 마친 수영 씨. 전동차 가득 얼음을 싣고서 시장에 들어섰다. 한여름 생선을 상하지 않게 하고 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얼음. 때문에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고등어가 이날 첫 손님이다. 산지에서 채운 얼음이 무더위로 녹아내려 얼음 이불을 새로 덮었다. 그 각자 맡은 파트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중매인동을 맡은 거고, 지하 2층에 가면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데 가시면은 아파트에 이제 그 생선 파시는 분들, 이제 장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120분에서 150대 정도가 있어요. 오전 3시. 경매장에서 물건을 받아온 도소매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상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역시 얼음이다. 덩달아 얼음 포대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들어선 수영 씨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렇게 새 얼음으로 이불을 덮은 생선들은 싱싱한 생기를 마음껏 뽐내며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 우리 생선에서 일명 얼음은 생선의 이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얼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7, 8월 한여름에는 2시간마다 생선의 얼음을 다시 덮어줘야 한다. 서너 매장이 하루를 나려면 15포대의 얼음이 필요하다. 겨울엔 하루 200포대, 봄, 가을엔 1000포대 정도인 얼음 사업팀의 판매량은 여름엔 하루 평균 3000포대로 치솟는다. 얼음 1kg은 약 1.1리터. 이틀이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만큼의 얼음이 이곳에서 소비되는 것이다. 얼음 배달이 끝나면 어김없이 뭔가를 기록하는 이수영 씨. 저희가 먼저 물건을 내리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통계를 내서 나중에 그 중매인 사무실이나 바쁘신 게 끝나실 때 해가지고 그 당일로는 집계를 못하니까 그 하루 2월 시켜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중매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은 이제 하루나 해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왔습니다. 영하 4도짜리 얼음을 나르지만 늘 그의 몸에선 땀이 마를 새가 없단다. 그래도 불과 30년 전에 비하면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 회상한다. 기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커다란 얼음을 일일이 긁어내며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다고 말하는 상인들.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있어 얼음은 또 하나의 추억 조각이자 생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함께하고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부서 파트는 이제 신속하게 얼음을 배달해줘서 생선 같은 거를 상하지 않게 하거나 이제 선도 유지를 시켜주는 거를 하니까 뭐 아무래도 뭐 중도매인 분들이나 물건 사시는 분들의 또 선도를 맞춰준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음의 풍요시대, 얼음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물처럼 녹아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몸이 오싹오싹할 만큼 추운 곳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가득해 몸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다. 과거 귀한 몸값 자랑하던 얼음을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곳. 한여름 더위도 한 방에 날려줄 도심 속 겨울왕국.
온통 얼음으로 가득한 얼음 박물관이다. 인기 캐릭터부터 얼음 미끄럼틀까지 형형색색의 얼음 조형물이 환호성을 자아낸다. 아이스 뮤지엄은 실제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서울 최대 규모의 얼음 조각 체험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부터 이글루, 얼음 미끄럼틀까지 신기하고 멋진 얼음 조각들을 만나볼 수 있고 사계절 내내 추운 겨울을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곳입니다. 실제 크기의 얼음 조각품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동화 속 주인공인 호두까기 병정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 뒤로 아기 사슴과 같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앙증맞게 자리 잡고 있다. 한여름 도시에서 만난 빨간 산타복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와 눈사람 친구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에 마련된 얼음 벽난로와 선물 꾸러미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한여름 크리스마스를 선물한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세계에서 직접 만지고 사진을 찍는 이색적인 체험.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10m나 되는 얼음 미끄럼틀을 내려오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엉덩이가 차갑지만 한여름 얼음 왕국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이누이트족의 주거 형태를 본떠 만든 이글루. 얼음 호텔 또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실제 호텔을 방불케 하는 얼음 호텔 안에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얼음 침대가 관람객들을 반긴다. 직접 얼음 침대에 누워 TV도 보고 얼음 변기 위에 앉아 얼음 화장실까지 체험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름이지만 이렇게 시원한 곳이 있어서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추워요. 되게 시원하고 여기 막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막 팬다도 있고 얼음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해요. 이곳에서 얼음 조각가 허대영 씨를 만났다. 그에게 있어 요즘 같은 여름은 한겨울보다 더욱 바쁜 시기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얼음 조각을 예사롭지 않은 솜씨로 가다듬는데 오늘은 팬더 친구가 꽃단장 중이다. 이곳 얼음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은 다 이렇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 그런데 어떻게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것일까? 그에게 살포시 물어봤다. 이건 비밀인데요. 얼음이 뭐 바람에 의해서 녹거나 또 사람들 그 체온에 의해서도 많이 녹습니다. 근데 이것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얼음에다 물 코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줘서 다시 그 표면을 얼리게 되면은 그만큼 녹은 만큼 이렇게 다시 얼려주면은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얼음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 독특한 테크닉이 더해져 새로움을 선물하는 얼음 조각들. 이색적인 재미는 물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얼음은 이렇게 도심 속에서 또 다른 매력을 쏟아내고 있다. 등산 장비를 이용해 한겨울 빙벽을 오르는 레저 스포츠, 빙벽 등반.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빙벽 등반 역시 이제 한여름 도심 속에서도 즐기는 세상이 됐다. 이런 이유에서 여름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은 서울시 우이동에 위치한 실내 빙벽장이다. 사시사철 빙벽 등반을 즐길 수 있기에 빙벽 마니아들에겐 메카나 다름없는 곳이다. 만년설빙이 없는 한국에서 여름철에도 하얀 빙벽이 그리운 산악인들에게 이곳 실내 빙벽은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겨울 시즌 말고는 비시즌에 빙벽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고 또 산악인들이 그 비시즌 기간 동안에 겨울을 뺀 비시즌 기간에 훈련할 수 있고 자기 빙벽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피서죠. 남들은 그 더운 여름에 저희 이런 데 와갖고 그냥 시원하게
가끔은 추위에도 떨면서 아주 잘 시원하고 좋아요.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 약 20m 높이의 실내 빙벽 시설이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곳. 이 벽을 반복해 15번 오르면 300m에 달하는 한국 최대 빙벽, 포항성 빙벽을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진 이 빙벽은 그 규모만으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20m 높이 수직벽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데 2005년 기네스사로부터 세계 최고 높이의 실내 빙벽으로 인증됐을 정도다. 한여름날의 꿈 같은 경험, 빙벽 등반은 땀이 뻘뻘 나는 삼복더위에 무더위를 날리는 이색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한겨울 자연 속 빙벽은 물이 얼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실내 인공 빙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을 흐를 정도로 많이 공급해주면 흘러서 결빙이 잘 안 되고 분무하듯이 조금씩 자주 뿌려주는 거죠. 조금 뿌려서 얼린 다음에 또 물을 조금 뿌려주고 해서 얼음을 살을 찌우는 방법으로 결빙을 하는 겁니다. 한여름에도 이곳의 온도는 영하 17도.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빙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다. 빙벽에 매달려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어느새 아무런 잡념도 없이 더위도 날아가고 머리가 맑아진단다. 빙벽 등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마니아층들만 즐겼던 스포츠였다. 하지만 요즘은 동호인들이 크게 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거듭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힘든 운동이지만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른 어떤 스포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에 환호성이 절로 난다. 매달리는 힘, 끌어올리는 힘은 물론 양발의 균형 감각 등 온몸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전신 운동인 빙벽 등반.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더위도 피하고 체력도 기르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다. 여름 속에서 만난 겨울철 얼음. 한여름 도심 속에서 즐기는 빙벽 등반은 또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까? 이열이 한 1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겨울에 아주 추운데 무슨 설악산이라든가 밖에 무척 추울 때 기분을 그대로 느껴요. 그거보다 더 춥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권할 만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도 되고 다이어트가 시원한 피서도 되고 더운 데 가서 복잡거리는 것보다.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밖은 굉장히 무더운데 여기는 영하 한 20도 되니까 피서가 따로 없고 운동은 운동대로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안전장비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오르는 사람들. 빙벽 등반은 이처럼 안전장비와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이때 하나둘 빙벽을 오르자 매서운 눈빛으로 연신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프를 잡고 시선은 위로 향한 사람들. 바로 2인 1조로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등반자가 추락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빌레이로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다치지 않게끔. 한여름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라지만 어느새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은 예사. 겨울을 앞당겨 빙벽 등반의 짜릿함을 선물한 여름철 도시의 얼음 세상 실내 빙벽장. 영하의 온도에서 느끼는 이열치열. 여름철 도심에서 만난 얼음의 팔색조 매력이 아닐까 싶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가정 내에서도 얼음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원한 물도 꽁꽁 얼린 얼음도 없는 난감한 상황. 이럴 때 얼음을 보다 빨리 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필요할 때 얼음을 빨리 얼리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먼저 얼음 트레이 바닥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냉동실에 넣는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얼렸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 2시간 후 포일로 감싼 트레이는 얼음이 얼어있는 반면 일반 트레이는 살얼음만 있는 상태. 이유는 포일의 주요 성분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매우 커 냉동실의 냉기를 아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일이 얼음 얼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모아둔 얼음끼리 엉겨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얼음을 보관하는 상자를 우유팩으로 바꾸면 압축된 종이로 제조된 우유팩이 얼음 표면에 생기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한 방법 외에 얼음을 좀 더 빨리 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관행각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물은 0도에서 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현상, 즉 액체가 어느 점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냉장과 냉동 사이를 말한다. 이 관행각 현상을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물이 어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동실의 온도가 영하 20도라 가정하고 여기에 물을 담은 페트병을 넣는다. 그리고 온도 측정 장치를 연결해 물이 어는 동안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잠시 후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10분 후 물의 온도는 0도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때 물의 상태는 완전히 얼지 않아 물과 얼음이 공존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이 관행각 상태에 이른 것이다. 관행각 상태에 이른 물에 충격을 주었다. 충격이 가해지자 순식간에 물이 얼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이 얼음으로 전환이 될 때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부에서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 에너지가 이제 물로 얼음을 전환시키는 그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냉동실에 물을 넣고 가만히 두면 얼음이 얼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이 관행각 현상을 이용하면 보다 빨리 얼음을 얼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영하 20도의 냉동실에 생수통을 넣고 중간중간 꺼내어 흔들어 주거나 충격을 가해 주기만 하면 평소보다 빨리 얼음을 얼게 할 수 있다. 얼음의 놀라운 신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얼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는 아주 특별한 얼음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작은 얼음 조각. 얼핏 보면 일반 얼음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다. 하지만 잠시 후 얼음 조각에 불을 붙이자 놀랍게도 정말 얼음에 불이 붙었다. 얼음 결정에 불을 붙이면 타오르는 이 특징 때문에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이 얼음의 정체는 바로 하이드레이트다. 하이드레이트는 그 물이 결정을 형성할 때 그 결정 사이사이에 가스 분자가 포획이 되는 그런 결정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가 포획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획시킨 가스는 메탄, 에탄, 프로판 같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입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성공했다.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드레이트는 그 형체가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다. 당시 독도에서 포항 인근 수심 2072m 해저면 아래에서 최대 5cm 정도의 두께인 약 6억 톤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가 20년간 사용 가능한 양으로 그 가치는 15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물과 가스가 바닷속에서 만나 굳어진 천연가스인 하이드레이트는 1세제곱미터당 170배 많은 메탄가스가 농축돼 있어 기대를 모았다. 게다가 연소시 휘발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하로 배출하며 매장량도 풍부해 차세대 에너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불타는 얼음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이드레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고압, 저온, 혼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고압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 여부를 가리는 고압 필연 장치에 물과 가스를 넣고 압력을 가해준다. 이때 압력에 따라 물이 어는 점이 다른데 110기압의 압력을 가해주고 천연가스의 온도를 영상 20도씨로 낮추자 물과 가스가 반응을 하면서 하이드레이트, 즉 불타는 얼음이 완성됐다. 하이드레이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동해에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요. 그 외에도 하이드레이트가 해저 파이프라인을 막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플랜트를 또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 이 하이드레이트 막힘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는 과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색다른 얼음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 인류의 오래된 욕망에서 탄생한 얼음. 자연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한 결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얼음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내일의 얼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녹아 있을지 기대해 본다.